자리 좀 주세요. 쭉 전화가 왜 배달 시간에 맞추기 위해 숨을 걸고 분주하고 있습니다. 늦으면 욕을 먹거나 하니까 우리는 그 신호 위반을 하거나 아니면 뭐 역주행을 하던가 범법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승질 급하잖아요. 폭행까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석현입니다. 오늘은 세종실록의 한 구절로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매사에 빨리빨리 하고자 해 정밀하지 못하니 어떻게 하면 무너질 염려가 없게 할까? 바로 세종이 근정전을 보수하면서 한국인들의 기지를 걱정한 기록인데요. 그 후 6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세종대왕의 걱정은 단순한 우려였을까요? 낮에도, 밤에도, 도시에도, 농촌에도.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대한민국 배달 문화. 하지만 전 세계가 극찬한 이 배달 문화 때문에 울고 있는 대한민국 청춘들이 있습니다. 29살 동갑내기 친구인 김동화 씨와 최유진 씨. 피자, 햄버거 같은 음식부터 세탁물 수거일까지 그야말로 안 해본 배달이 없는 배달의 고수들입니다. 제가 배달했던 총 시간, 그 날을 하면 1년하고 2년, 다 합해서 한 2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 생활을 시작한 이후 시급이 높은 배달 일은 두 사람에겐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생계수단. 하지만 막상 배달 실태에 대해 묻자 고개를 내젓는데요. 배달 일은 다시는 하기 싫어요. 칼치기, 인도, 신호위반은 그냥 기본이고 횡단보도 타는 것도 그냥 기본이고. 범법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는 두 청년. 도대체 배달의 실상이란 어떤 걸까? 지난 1월까지 근무했다는 한 패스트푸드 업체의 배달원 전용 주문 화면입니다. 전화 주문이 접수되면 바로 배달원들에게 그 내역이 전송이 되고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데요. 그때부턴 말 그대로 속도 전쟁이 벌어집니다. 초 단위로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 주문 들어오자마자 저희는 이제 햄버거가 만들어지고 포장해서 저희가 이제 그 배달을 갔다 오는 시간이 이제 30분 만에 이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햄버거 배달의 경우 거리가 멀지 않아 30분 배달이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묶음 배송. 내부 규정상 한 번 배달에 한 집만 가야 하지만 그렇게 해선 주문량을 다 못 채우다 보니 매장에서 최대 5건까지 주문을 묶는 일이 허다하단 겁니다. 그거를 지키는 매장은 한 곳도 없어요. 절대 30분 안에 5집을 다 돌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제 5개씩 묶어주면 그 신호 위반을 하거나 아니면 뭐 역주행을 하던가 아니면 인도로 가던가 아니면 횡단보도로 타던가 그런 과속을 하던가 그런 범법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지는 겁니다. 무리하게 일을 시키는 매장에 야속함도 들지만 직접 고객들을 만나다 보면 매장의 입장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한다는데요. 극단적으로는 한 1분 정도 이제 이렇게 딜레이가 됐는데 1분 정도 늦었는데 전화 와서 뭐 그 배달 취소시키겠다 이렇게 해놓고 또 다시 또 주문시켜서 이제 또 이제 그 배달 시간 30분 정도라면 그 30분 안에 배달 못하면 또 이제 또 취소시키겠다 하고 이제 30분 내로 빨리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것보다 더 심하게 이제 뭐 끼들 거짓말 치고 나한테 지금 안 온다 하는 것도 봤어요. 신축 금아파트. 당연하게 빨리빨리를 요구하는 고객들과 그런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업체.
그 사이에 낀 배달 직원들의 사고는 안타깝지만 이제 빈번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한 아르바이트 포털의 여론조사 결과 배달 아르바이트생 중 21%가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을 했고 그중 절반 이상이 촉박한 배달 시간에 따른 무리한 운전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 빗길에 미끄러져서 한 2, 3m를 쓸려간 적이 있어요. 쓸려가서 바로 일어나자마자 제가 했던 행동은 햄버거 그 콜라 쏟지 않았는지 그것부터 확인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특히 고객한테 안전소리 들어오는 게 가장 두렵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먼저 그 음식부터 생각하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위험한 배달을 피해 햄버거를 만드는 일로 업무를 바꾼 동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햄버거 하나 만드는데 한 30초 정도 만에 이제 그렇게 만들도록 하는데 그렇게 막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주방 기구가 대부분 다 철제로 되어 있으니까 일하는 사람 중에서 그 팔에 상처 없는 친구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감자튀김 기계에서 거의 이제 손이나 팔등에 뭐 손등이나 그런데 무조건 화상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그 산재가 있긴 있는데 안 해줄 거다라고 이때까지 자기가 그 2년 동안 일하면서 한 번도 산재하는 거 본 적이 없다. 딱 1회를 카드 줄 테니까 이거 받고 온나. 그 뒤에 3-4번 정도 더 이제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그거는 제 사비로 했었습니다. 잦은 사고 소식에 차마 부모님께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말도 꺼내지 못한다는 두 청년. 생존을 위해 시작한 배달 일이 어느새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 돼버린 현실이 슬프기만 합니다. 그때 되게 많이 서러워요. 우리는 정말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달리는데 뭔가 생존을 뭔가 존재 자체를 거부당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글귀라도 천천히 와주세요, 안전하게 와주세요 하면 정말 고마워요. 네, 그렇게만 해주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빗길 사고에도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햄버거, 콜라가 쏟아졌는지 확인했다는 20대 청년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광현 기자, 목숨을 내건 배달 전쟁 여전히 심각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당시 사고 당시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2011년에 있었던 한 피자 배달원 사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30분 배달제에 쫓기던 19살 청년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당시 시민단체가 나서고 사회 문제로 부각이 되자 시간 내 배달제는 폐지가 되는 것으로 일단락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스마트폰 배달 앱이 활성화됐고 일부 업주들의 경우 배달 건수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기 시작하면서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한 속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건데요. 피자 업계 30분 배달제는 사라졌지만 음식 업계에서 20분 배달제 형태로 슬그머니 부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빨리빨리에 밀려 뒷전이 돼버린 안전. 자리를 옮겨서 전문가들과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얘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화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그리고 취재를 맡은 이광현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샵 0024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보시면서 의견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보내주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두 분께서는 배달 음식 자주 시켜 드십니까? 저는 그리 이용하는 편은 아니고요. 네. 뭐 일을 하다 보면은 같이
나가서 그러니까 일이 급한 게 있고 일이 밀린 게 있으면 덜어 좀 시켜 먹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자주는 아니고요. 국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저는 주로 퇴근하다가 사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는 편이고요. 아마 집에서는 가끔씩 배달 주문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배달 음식 시키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의 한계에 대한 질문을 여쭤봐야 되는데 두 분 다 피해 가실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배달을 시켜 먹을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어떠세요? 기다리는 편이세요? 아니면 좀 재촉을 하시는 편이세요? 제가 이제 공부하는 분야가 노동, 일하는 사람들의 좀 이해하려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좀 그 인내하려고 한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은 어떠세요? 글쎄요. 저도 통상 이제 30분 이야기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30분에서 1, 20분 더 지나게 되면은 아마 뭐 집에 같으면은 네. 전화 한번 해보자고 할 것 같은데. 네. 예. 저는 이번 이 취재를 하면서 현장을 보고 났더니 그동안의 제 자신의 조급함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면서 앞으로는 그게 누가 됐건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재촉은 좀 삼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다짐이 들었습니다.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이 배달하는 분들 천천히 와주세요. 이 한마디에도 감동하고 힘이 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한국의 배달 문화, 이 수출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유명한데요.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한국의 빨리빨리 습관,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이 몇 개나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저도 오늘 몇 번 아마 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이 되는데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계속 누른다. 5위에 있었고요. 그리고 가게 주인이 카드 서명을 대신한다. 아마 요즘에 카드 결제가 늘어나면서 이 시간마저 참기 힘든 한국인들, 뭐 신분증 검사에다가 비밀번호까지 누르어야 되는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다른 사람이 서명한다는 게 상상할 수 없다고 하네요. 자, 3위는 무엇일까요? 네. 웹사이트가 3초 안에 안 열리면 닫는다. 아마 해외에서 이런 경험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디지털 조급증도 3위에 뽑혔습니다. 2위는요. 자, 이건 조금 민망한 내용인데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며 양치한다. 이 질문은 제가 방송 끝나고 세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망의 1위는 자판기 나오는 곳에 손을 넣고 기다린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병훈 교수님은 5개 중에 글쎄요. 네.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한 2개 정도는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조금 성격이 급한 편인지 3개는 확실하고 하나 정도는 글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네. 것 같은데. 2번은 아니실 거라 믿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 한국인들의 이런 빨리빨리 문화 어디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네, 교수님.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예, 저도 그 시작하면서 그 세종대왕께서 그때 남긴 기록으로 그 당시부터 이미 빨리빨리 하는 우리 이 국민들의 성격 때문에 공사가 잘못될 걱정을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서 참 이것이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성의 오랜 역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새롭게 좀 배우기도 했는데요. 예. 저는 뭐 그런 역사까지 공부를 좀 하지 못하고 그 최근에 우리 근세의 역사를 갖고 좀 설명을 해본다면은 사실 이런 빨리빨리 문화 내지는 빨리빨리의 이제 국민성이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큰 기적을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한강의 기적 그리고 그 남들이 서구의 나라들이 200년 넘게 걸린 산업화의 역사를 우리는 50년 만에 이룰 그런 하나의 크나큰 성과 성공을 성취를 하기도 했는데 그것이 또 다른 우리 사회에 많은 오늘 이제 주제로 남기는 그런 또 다른 이제 좀 폐해나 문제를 좀 안기는 것 같은데요. 예. 그 당시에 남들이 이룬 것, 그러니까 워낙 가난한 나라에서 짧은 기간에 우리가 좀 일어서자 해서 경제 개발, 경제 성장 정책을 압축적으로 진행을 하게 됐고 그것이 이제 국가 지도자가 그런 하나의 이제 리더십으로 국민들을 이끌어 나가면서 또 그것에 가장 이제 주요 역할을 하는 주체가 기업들이었죠. 예. 기업들이 보다 없는 자원을 갖고 큰 기업으로 크기 위해서 빨리빨리라는 것을 가장 또 앞장서서 또 그 솔선수범하듯이 하는 가운데 그 기업에 일하는 사람들 또 우리 사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끌어 가는 가운데 국민들이 이런 하나의 성공의 신화가 자기 어떤 생활에 이제
규범으로 일상화되고 그리고 또 그것이 교육이라든가 각각의 우리 생활의 곳곳에 이것들이 배어들면서 그러면서 하나의 성공을 이루게 되지만 그 신화 속에서 우리의 많은 또 현재 문제를 낳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박 국장님, 이 빨리빨리 계속 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데 네. 어떤 개선 대책 같은 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신 배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5년 전 사건 이후로 그 배달 관련한 사고들이 좀 줄어드는가 싶었는데 뭐 6월 달에 지난번에 사고가 있었고 해서 전반적으로 짚어보니까 최근 몇 년 동안에 다시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결국 그게 이제 배달 촉박한 배달 시간 그 배달 경쟁이라 그럴까요? 그 부분이 문제가 제일 심각한 것 같은데 작년만 해도 거의 1,700건 이상 사고가 있었고 그중에 사망자가 한 40여 명. 그래서 저희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배달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점유하는 게 프랜차이즈 음식 그 관련된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본사 관계자들을 저희가 같이 한번 간담회를 가지면서 전반적으로 의견을 이제 아까 그 앱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주문하면은 주문한 시간하고 도착하는 시간 이렇게 자동적으로 설정하는 이런 시스템 같은 건 좀 폐지하자. 네. 이런 쪽으로 의견을 모으기는 했는데 문제는 이제 본사하고 또 가맹점이 있습니다. 실제 가맹점 점주들 분들까지 이제 거기에 협조를 해야 예. 되는 문제고 그래서 저희 차원에서는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 사고 내용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업주들이 좀 책임이 있는지 그거를 강요했는지 압박했는지 이런 부분까지 좀 조사해서 책임을 물을 예정이고요. 예. 최근에는 이제 피해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배달하는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지급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그 제도적인 그런 보완도 할 예정입니다. 예. 안전모 같은 경우 그저께 대책이 좀 나와서 제가 네네. 또 취재했던 그 취재원들한테 전화를 한번 해봤더니 지금도 잘 안전모를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안전모는 네. 대부분 프랜차이즈 쪽에서는 안전모는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안전을 지킨다는 것 때로는 불편하고 시간도 걸리고 또 비용도 필요한 행위지만은 생명을 지키는 최우선적 가치일 텐데요. 하지만 최근 안타까운 소식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한 에어컨 수리기사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남들이 꺼리는 어려운 수리도 마다하지 않던 그래서 동료들에겐 최고의 엔지니어라고 불리던 23년 차 베테랑 기사 진모 씨였습니다. 실외기 수리를 하던 중 외부 난간이 무너지면서 그대로 추락사한 겁니다. 동료들은 그의 허망한 죽음 앞에 참담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씨가 병원에 이제 입원하고 이제 그런 상태인데도 독촉 메시지가 아닌 위에서 이제 업무적인 지시는 연이어서 이제 계속 문자가 발송이 됐죠. 그런 거 얘기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가슴 아프죠. 남 얘기가 아닌데. 의자와 낡은 난간에 의지한 채 9m나 되는 3층 높이에서 몸을 맡겨야 했던 진 씨. 그의 죽음은 단지 위험천만한 환경 때문이었던 걸까? 한창 에어컨 수리가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를 찾아가 봤습니다. 7층 창밖으로 실외기를 살펴보는 한 수리기사가 눈에 띕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직접 올라가서 상황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창문 바로 옆에 설치된 수납장에 성인 남성 한 명이 서 있기도 힘든 좁은 공간. 창틀을 밟고 난간에 몸을 기댄 채 변변한 안전장비 없이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17년간 에어컨 수리 일을 해오고 있는 김선영 씨입니다. 그런데 왜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예, 보시다시피 작업 시간도 또 상당히 걸리는 상태에서 또 그 작업도 하고 하려면은 또 시간이 더 쫓겨버리면은 다음 집을 또 빨리 안 오냐고 또 독촉을 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 지연되면 작업이 힘들어지. 에어컨 특성상 수리 AS는 주로 여름에 몰립니다. 밀려있는 AS 요청에 인력은 한정된 상황. 서비스를 신청해도 1, 2주 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다 보니 더위에 지친 고객들이
기사들에게 짜증을 내는 일도 다반사. 심지어 폭행을 당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시간에 거의 맞춰서 갔는데 빨리 수리를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재가 부속이 걸리고 해버리니까 고객분이 이제 오늘 자재가 없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니덕없이 왜 수리가 안 되냐면서 이제 달라들어서 이제 주먹으로 이제 폭행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그때는. 빨리빨리 서두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에어컨 수리기사들이 배당받는 업무는 평균 8건 정도. 즉 1시간당 1건을 처리해야만 하는데요. 이동 시간을 고려하면 빠듯한 일정이지만 이마저도 꿈 같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많을 때는 몇 건 정도 돼요? 하루에 한 13건, 13건, 13집 정도를 방문한다고 봐야죠. 13집을 방문하는 게 뭐냐면 작업을 하다가 이제 고객분이 비싸서 수리를 안 해요. 뭐 그냥 안 할게요라고 해버리면 진단하고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에어컨 수리기사들의 경우 기본급의 서비스를 완료할 때마다 건당 수수료가 붙어 총 급여가 됩니다. 그런데 기본급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 처리하는 건수라도 많아야 그나마 수입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항상 마음이 바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엔지니어들은 대부분이 생각이 그럴 거예요. 아침에 일이 내가 생각하는 만큼 한 건당 수수료이기 때문에 책이기 때문에 2건, 3건은 하고 밥은 먹어야 되지 않나 어떤 그런 생각들이 또 대부분이 있을 거예요. 2시간 걸려서 10,000원 받는 거하고 30분 걸려서 10,000원 받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안전이냐 생계냐. 오늘도 에어컨 수리기사들은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신문고 돌발 퀴즈. 우리나라 사람들의 독특한 생활 습성을 표현한 말로 대한민국 대표 이미지가 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빨리빨리, 2번 느릿느릿, 3번 사뿐사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0024로 문자 보내주세요. 10분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안전이냐 생계냐, 생계냐 안전이냐 참 그 사이에서 답을 찾기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다가 안타깝게 발생했던 사고들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인데요. 몇 가지 사고 모아봤습니다. 먼저 지난 5월이었죠.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의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2인 1조란 작업 체계를 어긴 것은 물론 시간에 쫓겨서 채 먹지도 못했던 컵라면이 발견되면서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었죠. 그리고 최근 장안철교에선 철거 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추락사하기도 했습니다. 무려 12m 높이, 작업자는 안전장비도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6월이죠. 남양주 지하철 공사 현장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4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요. 10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들 참 안타까운 사고였고 현실이었는데, 자, 이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런 사고들을 보면 전형적인 인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예, 당연히 인재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 이 사고들이 사실 법으로도 그렇고 또 해당 그 업체나 기관에서도 나름대로 규정은 다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전 안전 교육을 시킨다든가 필요 장비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그 갖추도록 또 돼 있거나 그리고 또 일을 필요하게 되면 아까 구역 사고 같은 경우는 2인 1조라든가 그런 식의 매뉴얼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그 절차 규정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그리고 남들보다 빨리 뭔가를 제공하거나 해결한다는 식의 그런 경쟁 논리가 좌우되면서 이런 이제 사고로 치닫는 것 같고요. 또 일하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그 뭔가 빨리 그리고 많은 실적을 해야지 자기가 그만큼 소득을 올리고 생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그 필요가 이런 사고로 또 나가게 되는데요.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대부분의 사고들이 최근에는 비정규직, 특히
외주의 위험하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외주 업체 근로자들이 아까 말한 나름대로 규정이라든가 여러 그 문서상으로는 갖춰 있을지 몰라도 일하는 데 있어서는 제대로 뭔가 일할 수 있는 그 사전 교육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여건들이 보장이 되지 못한 채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많은 위험을 실제 발생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예. 샵 0024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과 질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7930님의 질문 내용입니다. 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얼마 전 배달 사고가 나서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오토바이도 수리해야 했고요. 일하는 곳에 이야기하니 제 과실이라면서 치료비와 수리비는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학비에 보태려고 시작한 알바였는데 오히려 빚만 늘어납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네, 샵 0024로 들어오는 문자 가운데 상당수가 이처럼 배달원의 치료비와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사실 본사에서 하청을 줘서 관리되는 건데 치료비를 고스란히 피해 당사자가 떠안게 되는 문제 참 심각합니다. 박 국장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배달 같은 경우에도 특정한 이제 업체에 소속이 되어 가지고 일하고 있는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당연히 가입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본인의 이제 운전을 하면서 미숙이라든지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그 산재보험에 의해서 보상 처리를 기본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산재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그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가 아닌 경우,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근로자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차량으로 이제 자기 오토바이로 하면서 여러 업체에 이제 배달 업무를 한꺼번에 받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마 보상을 못 받는 경우는 그런 경우고 많은 분들이 이제 조그마한 영세업체가 많다 보니까 그 산재보험에 가입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주한테 요청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든 아니든 근로자의 과실이 있든 없든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하는데 보상 신청을 하시면 다 처리가 됩니다. 예. 그럼 국장님 실제로 배달원들이라든지 이 수리 기사님들의 산재 인정률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로는요. 아까 제가 한 1,700여 건 이상 매년 난다고 그러는데 1,600건 이상, 그러니까 95% 이상 산재가 신청이 들어온 산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이제 신청을 몰라서 또는 불안해서 이렇게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오히려 문제예요. 제가 아까 만나봤던 그 두 청년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든 그 가맹점주가 그렇진 않겠습니다만은 10,000원 주고 한 번 치료하고 나머지 물리치료는 너희가 받아라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20대 초반의 어린 청년들이기 때문에 이 사업주한테 저 산재 처리해 주세요라고 감히 말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근로 감독을 강화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저한테 좀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들이 통상에 이제 산업재해로 이렇게 신고가 되면은 불이익이 있을까 이제 걱정하는 사업주들이 또 영세하신 사업주들 중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또 홍보하고 산재 보상 처리한다고 해서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 이런 점을 또 일러드리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산재 처리를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보태는 의견을 드려도 될까요? 그 뭐 박 부장님께서 잘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좀 더 강조하거나 할 부분이 그 많은 사고들 실제 발생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작 그 사업주나 아니면 해당 피해를 입은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이제 산재로 보고되고 거기에 대한 처리가 되면은 그만큼 사후적으로 그 사업주한테는 이후에 산재 보험에 대한 기여의 어떤 그 보험률이 올라간다든가 여러 가지 부담이 추가적으로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정부와의 감독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걸 산재 신고를 하지 못하고 공상 처리라 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얼마 돈 주고 의료 그냥
해결하는 그런 방식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재 사고가 제대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잡히지 못하는 일들이 현장에서 많이 발생이 돼 있는데 그런 것까지를 충분히 다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산재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 나왔던 많은 근로자들이 박 부장이 언급했던 그런 부류의 비정규직을 우리가 특수고용 종사자 내지는 특수고용 노동자라는데 그들은 정식 노동자로 아직까지 노동법상으로 인정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산재 사고를 좀 당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뭔가 제대로 보장을 못 받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수가 제법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보호를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하나 얘기가 되는 거고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산재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나고 나서 그걸 어떻게 보상하거나 어떻게 그 이런 노동력을 이제 커버할 것인가라는 문제 이전에 이런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인명이라든가 그 안전을 무시한 채 지나치게 과당 경쟁이든 과당 실적이든 아니면 그래 낮은 임금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런 하나의 자기 안전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담보를 해서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좀 바꾸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하나의 이제 뭐 제도로든 아니면 행정을 통해서든 좀 개선될 중요한 측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느새 안전불감증으로 변해버린 빨리빨리 문화.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난 8월 여수의 한 터널 입구로 트레일러가 질주합니다. 차량들로 꽉 막힌 상황이었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는 트레일러. 결국 앞차를 들이받고 차량 10대와 부딪히는 대형 연쇄 추돌 사고를 낸 후에야 간신히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다름 아닌 트레일러 기사의 졸음운전 때문이었습니다. 최근 평창 봉평 사고부터 여수 마레터널 사고까지 대형 차량의 사건 사고가 이어지면서 대형차는 일반 운전자 사이에선 두려움이 대상이 됐습니다. 한번 사고가 나면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내는 대규모 참사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최근 3년간 고속도로 위에서 벌어진 175건의 화물차 졸음운전. 우리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고정기 씨는 22년간 화물차를 운전했습니다. 취재진과 만나기로 한 당일까지도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못할 만큼 일정에 쫓겼는데요. 겨우 약속을 잡아 그를 만났지만 그마저도 다음 장소를 향하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앞이었습니다. 고 씨가 이렇게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뭘까? 화주가 원하는 시간에 이 차를 갖다 대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그 화주한테 크레임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운송사는 이제 그런 게 누적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운송사에서도 좀 독촉을 하는 편이고 못 맞추면 저한테는 오다가 안 오는 거예요. 현재 고 씨는 운송사를 통해 컨테이너를 배정받고 있습니다. 일거리가 끊이지 않도록 계속 운송 주문을 받으려면 단 한 건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상황. 도로 여건상 교통체증은 물론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시간, 또 다른 차량들의 상하차 시간이 모두 변수지만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빨리빨리는 일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남들에겐 평범한 일상도 고 씨에겐 사치가 돼버렸습니다. 남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데 저희들은 일요일날 저녁에 출근해서 토요일날 새벽에 퇴근하는 거.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남들 일하는 시간에 일해야 되고 남들 자는 시간에도 일을 해야 되고 결국에는 24시간 일을 한다는 거지. 결국 자는 것은 차에서 자고 먹는 것은 휴게소에서 먹어야 되고. 의식주 모두를 차 안에서 해결해야 하다 보니 화물차는 이미 작은 살림집입니다. 이제 속옷 같은 거 이런 거 있는데. 그럼요. 이렇게 이제 옷하고 뭐 양말하고 뭐 이제 속옷하고 이렇게 일주일 이제 이렇게 가져오죠. 그리고 또 세면도구는 또 별도로 있고. 이런 고 씨를 힘들게 만드는 건 또 있습니다. 하루 평균 900km, 한 달로 치면 15,000km. 다른 사람들이 1년 동안 다닐 거리를
한 달 만에 오가야 하는 빠듯한 일정에 기름값은 물론 도로비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운송료 마진이 상당히 박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비 부담이 굉장히 커요. 고속도로비, 각 수도권의 유료 도로비 이런 거 다 포함하면. 근데 이제 심야 시간에 10시부터 6시까지 운행을 하면 통행료 50% 할인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행료를 아끼기 위해서라도 마진이 작다 보니까 통행료를 아끼기 위해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근처에 대놓고 그 시간까지 맞추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최근 계속된 대형차 졸음운전 사고를 알고 있지만 통행료 할인을 생각하면 밤샘 운전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게 내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불안해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제도적으로 참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더 안타깝죠. 이런 그에게 최근 걱정거리가 또 하나 늘었습니다. 정부가 안전을 고려해 내년부터 화물차의 연속 운전 시간을 4시간으로 제한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급한 화물을 싣고 운행을 하는데 내가 운행 시간이 4시간이 넘어가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일단 갓길에 세워놓고 30분을 휴식을 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착시 현상만이 불러일으키는 거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취재진과의 짧은 만남을 마치고 또다시 급하게 높은 화물차에 오르는 고정기 씨. 오늘 밤도 졸음과 싸우며 수백 킬로미터 강행군에 나서는 그를 우리는 서둘러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문고 돌발 퀴즈. 우리나라 사람들의 독특한 생활 습성을 표현한 말로 대한민국 대표 이미지가 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빨리빨리, 2번 느릿느릿, 3번 사뿐사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0024로 문자 보내주세요. 10분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앞서 보셨습니다만 한 번 사고가 나면은 대형 사고가 난다는 점에서 대형 차량의 사고는 고속도로의 폭탄으로까지 비유가 되는데요. 이광윤 기자, 네. 일단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책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대책 이름이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이란 건데요. 간단히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관광버스나 화물차 운전자가 4시간 연속 운전을 했을 경우 30분간 의무적으로 쉬게 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앞서가는 차량과 거리가 가까워질 경우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그러니까 제동이 걸리게 하는 자동 비상 제동 장치도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장 예창석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예창석입니다. 네, 늦은 시간 일단 감사드리고요. 네. 자,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나온 대책들, 현장에선 좀 실효성이 없다,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국토교통부에서도 정말 고민스러웠던 문제입니다. 그러나 최근 여러 사고에서 보듯이 대형 차량의 졸음운전은 운전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무고한 생명까지 위협하므로 선진국처럼 반드시 총 운행 시간 관리 대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번 대책은 모든 화물 차량 운전자에 적용되며 우리나라 전체적인 물류 운송 소요가 줄어드는 건 아니므로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물량 확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이 대형 차량 사고 예방과 관련해서 또 다른 새로운 대책들, 예를 들어 뭐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담겠다든지 혹은 보완 중인 대책이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국토교통부에서도 그 화물연합회, 전세버스 공제조합 등 여러 단체에서 계속 의견을 듣고 있으며 그리고 조만간에는 전문가 그리고 운수단체 분들과 함께 대규모 공개 심포지움을 개최해서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네,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졸음 쉼터를 좀 늘린다거나 좀 졸음 쉼터의 환경을 좀 개선한다거나 이런 목소리도 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고속도로는 일반 운전자들을 위한 졸음 쉼터가 대부분인데 화물 차량 운전자들을 위해서 전용 휴게소라든지 전용 졸음 쉼터 그리고 휴게소 내에 각종 시설 같은 걸 저희가 확충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예창석 과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이 교수님 지금 정부 대책
좀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최근 발생된 사고를 두고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긴 한데요. 저도 앞서 화면에 그 집 차주 트럭 기사가 말씀하신 그 지금 이런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지금 이런 대책이 적절할지 실효성이 있을지 그런 의문이 들어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운임료는 적고 그리고 쓸 돈은 많아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장시간 노동하고 졸음 노동하고 그리고 그 심야에 자유도 못하고 일을 하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운임료를 좀 더 적절하게 좀 인상을 하고 쓸 돈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일단 보장한 가운데 사람들이 좀 적절하게 일하기도 하고 쉬기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냥 여러 주변 조건만 갖춘다 해서 실제 좀 쉬면서 일할 수 있을지 그런 좀 그 의문이 드네요. 예. 사실 안전 장비 없이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만들어서 인재를 막아주는 게 바로 국가의 역할일 텐데요. 국장님, 어떤 대책 마련하고 있습니까? 네, 그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전이라는 게 그 시간, 비용이 이제 투입이 돼야 되는 문제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불편하기도 한 그런 사안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생각하는 거는 그 사업장이나 아니면 저희가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그 위험 요인들을 예를 들면 그거를 제대로 찾아내서 그거를 제거하는 게 이제 안전을 확보하는 거고 안전의 기준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이제 각 업무마다 작업마다 저희들이 법령에 다 기준이 이제 수립되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립되어가 있는 기준이 사업장에서 실제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제대로 책임지고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 뭐 그게 제재가 되었던 또는 지원이 되었던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전반적인 대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하청 재해, 외주화 재해와 관련해 가지고 한 사업장 내에서 재해가 발생하면은 그 사업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기업이 원청이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제도 입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 우리 그 빨리빨리 문화의 장점은 살리고 또 그 부정적인 효과를 줄이려면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글쎄요. 이제는 좀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빨리빨리는 우리가 정말 못 살았고 정말 후진국이었을 때 남을 쫓아가는 그런 힘으로 우리가 이 빨리빨리라는 것들이 그런 정신이 크게 발휘됐다 한다면은 이제는 좀 속도를 좀 늦춰서 좀 안전하고 그리고 더불어 같이 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로 좀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세월호서부터 또 최근에 계속 빈발하고 이런 사고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정말 위험하고 불안하고 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현 정부든 또 앞으로 국회 새로운 정부든 간에 안전을 좀 최우선시하는 해서 뭐 안전에 대해서 여러 고용노동이든 산업정책이든 이 교통정책이든 그런 점에서 안전을 좀 우선시하는 그런 기조가 선 가운데 거기에 맞는 정책들이 다 같이 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한 삶과 속도 중심의 삶, 여러분의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은 우리의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신문고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방송한 전기차 그 불편한 질심편에서는 전기차 1번지로 알려진 제주도에 충전소가 부족해서 관광객들의 불편이 크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최근 제주도에 연말까지 70개의 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과 부산 등 전국 도심에도 230개의 충전소를 마련해서
전기차 운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전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끄는 국민신문고.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